지금 일본 사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나라. 하지만 그 완벽한 침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사하고 은둔하며 사라져갑니다. 왜 이 나라는 침묵 속의 절망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일본 사회를 지배해온 단 하나의 치명적인 습관, 복종의 체질을 파헤칩니다. 그 모든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문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그들은 힘있는 자 앞에선 머리를 숙이고 자신보다 약한 자에겐 도덕을 들이댑니다. 이 모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 전쟁 후 일본은 미국의 질서 아래 부응했습니다. 동맹이라 불렸지만 실상은 복종이었습니다. 그 복종의 대가로 번영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 그들은 이웃에게 오만했습니다. 식민의 과거를 사과하지 않았고 패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주변국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자에게는 공손하고 약자에게는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사회 전체가 가진 오래된 습관이며 그들은 위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아래를 향해 위계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천년을 버텼습니다. 에도 시대엔 사무라이가 있었고 그 아래에 농민과 장인, 상인이 있었습니다. 위계는 칼로 지켜졌고 복종은 미덕이었습니다. 상명하복, 즉 위가 말하면 아래는 따른다. 이것은 제도가 아닌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사무라이의 세계에서는 옳음보다 위계가 중요했고 상급자의 명령이 잘못돼도 거역은 죄였습니다. 침묵이 지혜였고 진심은 금기였습니다. 이때 생긴 문화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혼내와 다테마에, 속마음과 거칠애의 분리입니다. 진심을 말하면 질서가 해쳐지기에 일본인은 생각을 속에 감췄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대신 진실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조화는 화합이 아니라 갈등 회피였습니다. 이런 문화는 시대를 건너며 정교해졌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그들은 서양의 법과 군사, 미국의 산업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동안에도 질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자가 아니라 복종하는 자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는 혁명이 아니라 체제의 변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겉으론 평화롭고 속으론 단단했습니다. 강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기술을 얻고 약자에게 그 기술을 휘둘러 우위를 세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학습된 습관이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은 뒤에도 그들이 만든 질서는 일본의 심장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17세기 초, 싸움의 시대가 끝나고 막부가 통일했습니다. 칼을 든 자들은 다른 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무기는 질서였습니다. 사무라이는 더 이상 전쟁의 전사가 아니었고 행정가, 관료로 변했습니다. 칼은 상징이 되었고 충성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싸움이 아니라 복종 속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피로 다스리던 나라에서 예의로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의는 부드러운 얼굴의 통제였습니다. 위가 말하면 아래는 따른다. 이 단순한 규칙이 사회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명령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이 질서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이건 신앙이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의 세계에서 반항은 악이었고 복종은 미덕이었습니다. 이 문화는 아래로 전염됐습니다. 농민은 사무라이를 본받았고 장인과 상인은 예법을 흉내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사회 전체가 위계의 사슬로 묶였습니다. 각자는 위를 따르며 동시에 아래를 지배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인은 조화라는 이름의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조화는 화합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갈등은 악이었고 침묵이 지혜였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고개를 숙이고 진심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에도의 마을, 무라는 감시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웃은 서로를 지켜보고 보고하고 단속했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는 개인의 침묵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숨기고 체면을 지켰습니다. 혼내는 속에 두고 다테마에를 내세웠습니다. 이 이중의식은 사무라이 사회의 생존 방식이자 일본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진심을 말하는 건 미숙함이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건 무례였습니다. 침묵은 곧 성숙이었습니다. 복종이 길어질수록 진심은 사라졌고 조화가 완벽해질수록 개인은 작아졌습니다. 이 침묵의 체계는 세대를 거듭하며 사회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그렇게 2세기가 흘렀습니다. 칼은 녹슬었지만 복종의 정신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1853년 여름,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이끄는 검은 함대가 일본의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쏘겠다. 그 한마디가 에도의 평화를 찢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복종은 오래된 기술이었습니다. 강자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는 법, 그건 치욕이 아니라 생존의 습관이었습니다. 일본은 무릎 꿇은 자리에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그날, 강자의 손에 있는 무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5년 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복종의 방향만 바뀌었을 뿐 명령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군이 도쿠가와에서 천황으로 복종의 대상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일본은 신사무라이 국가였습니다. 이념보다 명령이 먼저였고 윤리보다 질서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의 근대화는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복종의 재정비였습니다. 그들은 서양을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강자의 기술을 베끼고 강자의 언어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동안에도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배움이 끝나면 그 힘을 되돌릴 계산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1880년대 일본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제국이 되고자 했습니다. 복종으로 얻은 힘을 시험할 시간, 가장 가까운 약자, 조선이 그 첫 대상이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낡은 중국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이면엔 영국의 자본, 미국의 무기, 유럽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복종을 끝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복종의 방향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아시아 나라가 서양 제국을 이기는 장면을 세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또한 독립된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금은 뉴욕에서, 정보는 런던에서, 전략은 유럽의 교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강자라 믿었습니다. 이제 스승의 자리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들의 칼끝은 서양이 아닌 같은 아시아를 향했습니다. 1910년 조선은 완전히 병합됐습니다. 제국 일본은 강자의 흉내를 내며 완성됐습니다. 군복은 독일식, 헌법은 프로이센식, 제국의 구조는 영국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 속에는 여전히 사무라이의 질서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복종으로 단련된 사회는 지배에도 능숙했습니다. 주군이 바뀔 뿐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아시아 전체를 통제하는 세상, 대동아 공영권을 꿈꿨습니다. 침략을 해방이라 부르고 폭력을 문명이라 말했습니다. 복종의 언어가 신앙으로 바뀌자 일본은 스스로를 구원자로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1941년 진주만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강자를 상대로 칼을 들었고 그 칼은 단숨에 부러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2개의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불타는 폐허 속에서 일본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배 속에서도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칼이 금지된다면 펜으로 싸우면 된다. 군대가 사라진다면 공장을 세우면 된다. 복종의 본능은 방향만 잃었을 뿐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바다 위엔 더 이상 함대가 없었습니다. 대신 미국의 군함이 머물렀고 그 위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그 복종이 다시 한번 번영의 씨앗이 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또 한 번 맞아떨어졌습니다. 1945년 여름,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연기로 뒤덮인 폐허 속에서 일본은 스스로의 신화를 잃었습니다. 천황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미군이 도착했습니다. 메가더 사령부가 도쿄의 중심에 자리 잡았고 모든 것이 미군의 통제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자의 질서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번에 복종은 완벽했습니다. 미군이 내린 명령은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고 그 질서는 평화헌법이라 불렸습니다. 무기를 버린 대신 그들은 경제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전쟁터가 공장으로 바뀌고 군대 대신 기업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냉전의 시작, 미국의 군사력이 바깥을 막는 동안 일본의 산업은 안쪽에서 세계를 공급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익은 충성의 대가라는 걸, 독립이 아니라 의존을 통해 살아남는 법을. 그들의 손에는 총 대신 부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쟁이 금지된 나라에서 그들은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군수물자가 일본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패전국의 잿더미 위에서 경제대국이라는 새 이름이 피어났습니다. 도요타, 미쓰비시, 닛산, 소니. 이 기업들은 모두 군수공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손, 묵묵히 움직이는 시스템, 복종의 효율이 경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회사 안의 질서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사장은 다이묘, 부장은 가신, 사원은 하급무사.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책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불만은 사라졌습니다. 조화가 유지되면 결과가 어찌됐든 과정은 옳았습니다. 이 복종의 문화는 곧 성공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품질의 나라, 질서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질서가 완벽할수록 번영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은 균열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내부의 피로, 억눌린 감정, 침묵의 사회가 쌓아올린 무게. 그건 언젠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는 건물이었지만 아무도 그 균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질서는 말없는 신앙이었고 복종은 생활의 리듬이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기술, 무역, 외교, 방위, 이 모든 축이 워싱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주국가가 아니라 효율적인 종속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자의 질서 안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겉으론 부유했지만 속으론 공허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고 개인보다 조직이 중요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성공은 충성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복종은 다시 한번 미덕이 되었고 침묵은 다시 안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 버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세계의 중심보다 비쌌고 일본은 자신이 드디어 강자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붕괴하자 복종으로 쌓은 체제는 스스로 무너질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버블의 붕괴와 함께 일본은 처음으로 방향을 잃었습니다. 강자에게 기대어 성장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가? 복종으로 쌓은 세상이 무너졌지만 자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질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그 질서를 지탱하던 신념만 사라졌습니다. 명령이 멈추자 움직임도 멈췄습니다. 조직의 명확한 위계가 붕괴하자 사람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건 경제가 아니라 체계 그 자체였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질서가 스스로의 무게로 붕괴한 시간이었고 복종의 시스템은 명령이 있을 때만 작동했습니다. 위에서 신호가 끊기자 아래는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결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는 겉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범죄율은 낮았고 시위도 없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기차는 정확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복종은 더 이상 보상받지 않았고 질서는 공허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내부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립되었습니다. 과로사,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누군가 죽어도 한참 뒤에야 냄새로 발견되는 도시. 그건 파괴가 아니라 침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질서가 남긴 그림자가 자라났습니다. 왕따,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강자에게 복종하던 본능이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하자 사람들은 옆 사람을 약자로 만들어 그 자리에 눌렀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복종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만든 사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기 감정 조절하며 살아가는 사회. 그 조용한 폭력은 일본을 더 완벽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거리엔 분노가 없습니다. 시민은 법을 지키고 대중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체념의 언어입니다. 문제를 말하는 순간 조화가 깨지기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치 부패도 기업 비리도 이 나라에서는 덮입니다.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든 나라. 그들의 조화는 붕괴를 감추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명령을 내리는 상급자도 기다리는 부하도 없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복종이 아니라 단념을 배웠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멈춰 선 사회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고 정치는 멈춰 있었으며 국민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종의 본능이 방향을 잃자 사회는 스스로를 마비시켰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질서정연하면서도 가장 무기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규율은 완벽하지만 의지는 없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반듯하고 깨끗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움직이지만 국민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지된 풍경 위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강자에게 복종하고 약자를 누르며 버텨온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강자를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복종은 어디로 향하는가? 강자에게 복종하고 약자를 누르며 살아온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복종할 대상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힘은 약해지고 세계의 질서는 변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머리를 숙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1세기의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의 나라라고 부르기엔 그 안에 고요한 절망이 흐릅니다. 경제는 정체되어 있고 정치는 기계처럼 움직이며 젊은 세대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끝난 시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거리엔 소음이 없습니다. 규율은 완벽하고 기차는 여전히 시간에 맞춰 달립니다. 하지만 그 질서 속엔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문화는 이제 대화의 부재가 되었습니다. 진심은 금기이고 침묵은 미덕입니다. 그들의 조화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말처럼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외부의 적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질서라는 이름의 껍데기 아래 무력감이 천천히 사회를 삼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체념으로 자신을 지키고 늙은 세대는 과거의 질서를 신앙처럼 붙듭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복종이 체질이 된 사회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복종은 방향을 잃은 에너지입니다. 위계가 사라진 사회에서 그 힘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찾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온라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조용히 확산됩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 그것이 일본 사회가 배운 마지막 생존의 형태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질서정연하고
시민은 여전히 예의 바릅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정지된 풍경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나라, 분노도 혁명도 없는 나라. 그곳에서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단지 오늘도 어제처럼 조용히, 정확히, 예의 바르게 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복종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고 또한 영혼을 앗아갔습니다. 강자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세상을 버텨온 나라는 이제 강자가 없는 세상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질서를 지키지만 그 질서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